GD 사회를 맡게 된 김효정입니다. 오늘 지금 보신 영화의 감독님이죠. 에몬 감독님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르게 써 있네요. 이규열 감독님과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에몽이 아니지 않나요, 감독님? 쓰신 건 에몽 아닌가요? 아에몽이 맞고요. 아, 진짜요? 뭐큰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이규열 감독님이라고 말씀드려도 예. 되나요?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영문 자막으로 참여를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버전을 봤는데 앞에 첫 번째 버전을 제일 많이 본 것 같고 여러 가지 버전을 봐서 그런지 오늘 버전은 또 다른 버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감독님 오늘 여러 가지 주류가 있었겠지만 오늘은 또 수상작으로 오셨잖아요. 좀 특별하죠. 일본 영화상 특별상을 받은 작품이어서 수상작으로 오신 소감은 어떠세요? 예, 예리하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상을 주실 때 평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용기가 가상에서 준다고 하셨는데 용기가 아니라 사실은 좀 하루 강아지 건이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들었다가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 시사회스 하고 다음날 바로 계엄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계엄이 터졌을 때 진짜 정말 작가가있구나 싶었었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막을 내려서 정말 다행히 끝났는데 아무튼 그렇게 용기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좀 겁을 몰라가지고 달려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무서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파일을 받았을 때 물론 만드셨을 때도 당연히 이제 그 시기였지만 그때 모든 것들이 다 계엄 전에 일어난 이 창작 과정의 대부분이 그랬을 때라 제가 이 처음 파일 받았을 때도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도대체 이 영화를 어떻게 개봉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감독님과 이 프로젝트의 어떤 초반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만남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제 감독으로 참여하게 됐고 사실은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자가 제 친구인데 평소에 좀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도저히 이걸 그냥 좌시할 수 없는데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22년 10월이죠. 이태원 사고가 일어난 걸 보면서 도저히 이거는 진짜 뭐라도 해야지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 하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들고 나갔어요. 일단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 집회하는 장면들 찍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좋은 기회에 지원해주신 백은종 대표님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그분이 지원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영화를 만들어 달라.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보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달라는 어떤 그런 바람을 받고 영화를 좀 그 선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2년에 시작을 해서 23년에 개봉을 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계엄 같은 건 생각도 꿈에도 못 꿨고 그냥 도저히 그냥 이거를 좌시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만 이제 시작했던 거였는데 여차저차 계속 미뤄졌어요. 이게 심의 같은 데서도 쉽게 통과가 안 되고 또 개봉하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터지고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터지고 그래서 계속 그거를 담느냐고 계속 늦춰졌던 와중에 그래서 영화 보시면 사실은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네 이러실 텐데 실제로 저희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영화에서 처음 이렇게 제공하려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디올백 같은 건데 저희 영화에서 원래 처음에는 이제 그걸 이렇게 깔려고 했던 건데 늦춰지면서 이제 그런 게 좀 틀어진 거죠. 그래서 도저히 늦출 수 없어서 이제 24년 작년 이제 12월 2일 날 시사회를 갖고 12월 12일 날 이제 12.12 사태 때에 맞춰서 정식 개봉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다음 날 그냥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물론 이제 사실 개봉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것 같고요. 만드는 과정에서도. 근데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경사라고 얘기하긴 참 뭐하지만 영화의 운명만 생각한다면 사실은 경사가 맞지 않습니까?
경사가 맞지요. 그 사실 맞고 또 하루 만에 끝나서 경사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12월 3일 날 저희가 이제 시사회를 그날도 했어요. 그날도 저기 신사동 메가박스에서 하고 지인들하고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엄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정신이 확 들면서 야 이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여의도를 달려가든 뭘 하든 해야겠다 그랬는데 그 제작하던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빨리 가서 편집 다시 하라 그래요. 저는 이제 다시 작업실 가서 편집을 했는데 아무튼 역사적으로 참 아이러니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 만에 끝나서 경사가 됐습니다. 아, 참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플로어로 마이크를 제가 넘겨드릴 테니까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질문 있으면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또 오늘 보니까 기분이 또 다른 거예요. 당연히 지금 또 우리가 또 새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엄청난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김건희의 그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위적인 지금 상황 때문에 보고 있는 그 기분이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원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자꾸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워낙 또 힘들게 만들어진 다큐이다 보니 끝끝내 이거를 공개할 수 없거나 아니면 개봉을 할지 못할 상황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혹시 플랜 B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예, 당연히 하면서 이거 뭐 개봉이 아니라 작화가고 사실 하고 만든 거니까. 근데 뭐 작화가도 저는 볼 게 없어서 금방 풀려나겠지 생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봉 못 한다면은 뭐 그 유튜브라든지 그런 해외 쪽으로 어떻게든 그냥 무료라도 그냥 뿌려야겠다.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만들었던 것이고 그건 이제 서울에서 그 변호사 대표님도 어차피 돈 벌 욕심 없으니까 이래저래서 안 되면 그냥 뿌려버리자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자체로만 보자면은 경사가 생겨서 예, 다행히 개봉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시게 됐습니다. 사실 이 앉아 계신 관객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의 전작이 건축학 고양이라는 굉장히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그런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걸 전작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인데 감독님이 그때는 이 이름을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레몬이라는. 예.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이 영화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른 이름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 이름을 가명으로 쓰면은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쓴 건 아니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뭐 그 정도의 뭐 정보를 얻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이나 대한민국 그 정보기관이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상원에 영진이에 이제 그 지원한 게 있는데 이름이 좀 이렇게 드러나면 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눈 숙임하는 걸로 했던 것이고요. 본명을 안 써도 제출 자체가 되나요, 근데? 네, 상관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팁이네요. 그렇게 했던 건데 아무튼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볼 게 없기 때문에 오래 잡혀있지 않겠지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개봉이 늦어지면서 이게 좀 나중에 영화가 공개가 되면서 이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의 분들이 이미 뭐 언론 인터뷰를 하셨거나 뭐 어떤 쪽으로든 이렇게 노출이 되신 그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혹시 성사가 되지 않았거나 닮지 못했던 그런 인물이 있나요? 많죠.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긴 하지만 그 좀 더 유명한 분들 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시민 씨라든지 조국 장관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좀 하고 싶었고 사실은 영화 초반에는 그 상대비 진입한 이제 그쪽에 예를 들어서 김건희 그 팬클럽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담아보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좀 여의치 않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출연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불발된 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거듭하면서 보면서 느낀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냥 철저히 관객의 입장에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이걸 찍는 과정 자체가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업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돌이켜보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가장 촬영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촬영 자체가 힘든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인터뷰 내용들이어서
샤넬 자체 힘은 없었는데 아쉽다고나 할까요? 그런 건 뭐냐면은 사실 여기 말고도 쓸 영상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명수 기자라든지 그 최재형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이제 영상물들이 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좀 이제 좀 그걸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지금은 다 오히려 이제 인터넷에 다 나와서 다 그거를 다 개봉하시던데 그때는 저는 이제 영화 욕심에 그런 것들을 좀 받아서 넣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은 아니 뭐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때만 해도 잘못 넣었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겠다. 다들 그렇게 주변에서 우려들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 부분이 제가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 줄리라는 명칭을 사실상 문자로는 나오고 있잖아요. 예. 자막으로는. 근데 입으로 말을 할 수, 그러니까 삐소리를 처리를 한 것도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겠죠. 예, 이거는 이제 그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게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줄리라는 이름만 빼면은 그분이 어디서 뭐 예명을 뭘 했다라는 정도의 일이니까 그 법률 자문해 주신 분이 그거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에 차라리 삐소리를 내면 더 웃기겠다 이게 더 오히려 더 뭐랄까 좀 사람들한테 좀 더 혼자적으로 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이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줄리라고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나는 줄리가 아니야라고. 본인 입에서 자기가 줄리라고 나온 거는 그냥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아까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는 삐소리를 지워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또 의도가 네. 있으셨군요.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짐작컨대 아마도 막 공개적으로 이거를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 나름 좀 쉬쉬하면서 만드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압력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혹은 어떤 뭐 협박까지는 아니지만 뭐 신경 쓰이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워낙에 이제 신비주의로 돌아다녀서 그런 일 없었는데 저희 그 제작하는 제작자 친구가 폰이 한번 털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폰에서 그 뭐지요? 그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그 용산 쪽으로 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쪽 지하 벙커 같은 데서 이런 거를 이제 그 추적하고 하는 팀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쫓겨하고 막 그러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이제 이명수 기자라든지 최재형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속 전화 통화하고 계속 만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감시를 하지 않았나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아니 왠지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워낙 또 집요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이제 가끔 보다 보면 울컥울컥한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특히 기자분들의 대목에서 좀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시대에 사실 기자들이 굉장히 욕을 또 많이 먹는 시대이기도 했었잖아요. 뭐 기레기라는 단어도 생겨나고. 근데 저런 어떤 숭고한 부분까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 이명수 기자나 그 전 MBC 그 기자분 장인수 기자님 맞죠? 그 두 분 인터뷰가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 혹시 처음에 이 영화를 이제 만들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김건희를 뒤쫓는 사람들의 좀 인간적인 모습을 좀 담고 싶다. 너무 삭막하게 그것만 쫓는 게 아니라 좀 대비시켜서 그 김건희라는 인물이 얼마나 참 그 자기 어떤 욕심밖에 차리지 않고 비인간적인 인간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그를 쫓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좀 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나 그런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걷어냈어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너무 영화가 좀 딴 길을 사는 것 같다 그래서 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명수 기자 같은 분은 그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거 이제 그만하고 딴 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그럼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돈 되는 일 좀 하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인간적인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로서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예요? 기자 그만 직업을 예.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를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어떤 그 정체성이 본인이 기자라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분이. 얘기를 나눠보면. 항상 얘기가 제가 무슨 기자예요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그 많은 기자분들이 레거시 미디어에 종사하는 분들이 기레기라는 욕을 많이 먹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명수 기자 같은 분들이 진짜 참 기자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찍으면서. 그런 부분, 많은 부분들이 요즘에 또 동감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 장희수 기자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말씀하신 이명수 기자나 장희수 기자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느낀 점이 정말 사람들이 순수하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영화에서 그걸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조금 많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그것도 아쉽다는 건 아쉽네요. 장인수 기자님은 그럼 지금 뭐 하시나요? 두 분이 MBC는 나가셨고. 네, 이명수 기자랑 장인수 기자랑 같이 하고 있어요, 작업을 지금. 아.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어서 두 분이 같이 취재하고 있으니까 두 분이 또 궁합이 맞는 게요. 이명수 기자는 취재에 특화돼 있고 장인수 기자는 그거를 잘 또 메이킹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데 특화돼 있어서 두 분이 아주 뭐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본인들의 길을 그냥 가시고 계시네요. 예, 그때는 결과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이게 좀 우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사람 일을 정말 모른다고 감독님이 이거를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만들었을 때와 지금 이 영화의 운명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상치도 못한 지금 뭐 화양연화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감독님이 이제 그 만들어 놓고 그 관객들을 만나고 했을 때 이 영화가 만들어낸 어떤 업적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또 낯간지러 하실 것 같고 일종의 성취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 영화가 만들어낸 어떤 다른 점이랄지. 일단은 그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영화가 눈을 잘 타고 나서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이제 그게 저로서 개인적으로는 보람을 느끼고요.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가 10년, 20년 후에도 적어도 뭐 교재 정도로나 될까요? 이 시대를 적지 않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서는 아, 저 시대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공감하거나 느낄 수 있다면은 그때 돼서 아마 좀 더 뭐랄까 뿌듯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행히도 계엄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영화가 관객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건 좋은 타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어떤 마땅한 대부분의 관객들도 있지만 또 그거에 또 반하는 완전 또 반대 세력의 관객이나 뭐 그런 왜냐면 그 시기 자체가 굉장히 또 어수선한 시기여서 그런 관객에게 반응은 없었나요? 뭐 주비하실 때나 그런 분들이 뭐 여기까지 찾아와서 보시는 그런 열정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정치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을 때 또 워낙 또 다양한 반응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반대도 있어요. 좀 더 세게 하지 그랬냐는 반응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지자들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걸 만들 때는 아무튼 지나고 나서니까 이렇지 사실은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 계속 정권이 있었다면 많은 분들이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마 저는 어딘가에 또 마라밥을 먹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어떤 관객분이든 누구 지인의 말씀대로 정말 더 세게 하지 그랬느냐 그렇게 떠올리시면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더 세게 갈 수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거 만들면서 원칙을 세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증된 사실만 다루자. 괜히 그리고 이제 사적인 건 다루지 말자. 그러니까 줄리 얘기도 사실은 저희가 되게 어떤 분들은 보면서 좀 이렇게 눈살 찌푸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검증된 내용만 치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더 이제 개인적이거나 이제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의혹으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 많이 넣었겠죠.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고. 제가 말을 여기서 좀 줄이고 분명히 또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독님 다큐 잘 봤고 뭐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를 제가 뭐 날리는 것이 아닌데 한 가지 좀 이제 이건 감독님도 그렇고 사회자분님도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영상 보면서 김건희 씨의 과거 뭐 졸업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이제 바뀌면서 뭐 성형에 관한 것을 했는데 이 성형 수술이 과연 나쁜 건가? 눈이 나쁘면 안경을 끼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여성의 그 자연스러운 그건 욕구인데 이 fem이라든지 또 약간 진보적인 분들이 이런 거를 이 성형에 대해서는 되게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연예인들이 그 한참 뜨면은 옛날 뭐 과거 사진 뭐 졸업 앨범 같은 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하는 행동이라든지 또 그때 안치환 씨가 마이클 잭슨은 닮은 여자라 해가지고 김건희 씨를 그걸 빗대어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뭐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여서 그런 거는 그 말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 마이클 잭슨을 빗대면서 한 경우를 어떻게 보시는지 성형 수술에 관한 좀 감독님의 생각과 또 사회자분님의 좀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먼저. 아니 성형수술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영화에서도 성형수술 자체가 문제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눈살을 찌푸리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그런 분 계세요. 저기 김구현은 너무 예쁘게 나왔다고. 문제를 두지 말고 그냥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다만 그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궤적을 보여주는 내용이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감독님이랑 비슷한 시각으로 봤던 것이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물론 이제 내용상 그렇지 않지만 처음에 컨셉을 들었을 때는 일종의 정치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인물 다큐멘터리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First Lady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성형의 부분 혹은 뭐 어린 시절의 이야기 같은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그녀의 어떤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뭐 특별히 기분이 나빴다거나 좀 차별적인 시선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감독님께? 이 무서운 침묵은 뭐죠? 갑자기 분위기가. 그런 건가요? 해보실 거예요. 여기 앞에 관객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화 잘 봤습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이 취재 영상이거나 인터뷰 영상을 제외하고는 감독님이 직접 찍으신 영상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중간에 음향 편집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절묘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이긴 했지만 감독님께서 이제 영화적인 연출을 신경 쓰신 부분이 좀 어떤 건지 원하셨던 그림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시도해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계는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인터뷰 장면 같은 경우에도 바꿔가면서 계속 장면을 어떤 분한테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영화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약간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픽 작업을 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혹은 이제 그 트랜지션이 들어가는 화면에 전환되는 부분에서 좀 다큐멘터리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있지만은 조금이나마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싶었던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그 관련하신 질문에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의 전작과는 너무나도 완전히 다른 행성의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톤이나 주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감독님이 이걸 하시면서 특히 이런 부분은 좀 힘들더라라고 느껴진 대목이 있으신가요? 워낙 그러니까 장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다른 분야의 다큐멘터리여서. 예, 그 다큐는 저도 사실은 뭐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데 그냥 제 경험 이 영화 찍으면서 그리고 전 영화 찍으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 말씀처럼 너무 이제 그 색이 다르다 보니까 그 인터뷰를 응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서는 되게 화기애애하고 가족 같고 막 이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웃으면서 막 즐거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 퍼스레드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는 좀 무겁지 않게 좀 이제 풍자적인 걸 많이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보는 사람들이 좀 웃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병식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김종대 같은 경우도 전 굉장히 평소에 그분 참 유머러스하시고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엄청 무게를 잡으셔서 좀 애먹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어떤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좀 느끼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상황이 그럴 수가 없었죠. 예컨대 지금 예전을 회고하면서 하라고 하면 훨씬 그런 분위기로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전쟁터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지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느껴진다는 말씀이에요. 질문 또 있으신가요? 여기 앞에 관객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정말 탄핵되고 나서 그 계엄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 전에
전작들이 이렇게 많이 쌓였구나 이렇게 하니까 정말 새롭고 또 김건희 오늘 맡기는 것 때문에 새로웠는데 영화 중간에 예언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정치적 사건이 폭발할 것이다. 그분 정말 예언가인 것 같은데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나뉘었어요? 최강욱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언이 맞죠? 예언이 맞는데 그 인터뷰 진행하면서 그냥 당연히 그렇겠구나라고 끄덕끄덕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선언적인 말씀하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야지 옳지요라면서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지나보니까 그쵸? 이게 예언이 맞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튼 그냥 끄덕끄덕하면서 그냥 듣게 됐던 그런 기억입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 관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늘 또 다시 보니까 와 진짜 소름 끼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미리 예감했었지? 사실 지금 언급한 인터뷰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점에서 조금씩은 다 미래를 보듯이 말씀하시는 그 반응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다들 그러니까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이 해안을 가지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랬던 거겠죠.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나 그 그녀의 그렇죠. 뭐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여지는 부분은 사실은 다 검증된 내용들인 거고 그렇지 않은 내용까지 하면 왜냐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예언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감독님은 그럼 예측하시기에 앞으로 더 많은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수사하는 수사팀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화 하면서 추적했던 내용들도 있어요. 건진 관련해서 건진이 이제 좀 어떻게 설명드려도 되나 이거는 좀 이렇게 국책 사업에 관여해서 막 하는 그런 거를 포착한 정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문수 기자가 그거를 쫓는 거를 저희 같이 찍고 했었는데 결국은 뭐 그냥 다 조용히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의혹은 많은데 지금 보면 좀 답답하잖아요. 참 끌어내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끝나고 저기 돼지는 나오지도 않고 버티고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좀 지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반신반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사 기관의 어떤 의지나 실력을 좀 반신반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물을 드리네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또 질문하시면 선물 드립니다. 이 관객분께. 예. 영화 상당 부분 이 다큐멘터리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이 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 이제 그 김규리 씨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이쁜 분이 또 해가지고 조금 좀 그랬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이제 확실히 그 김건희 씨가 어떠한 위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그 영국에 그 다이닝가 방문했을 때 혼자 그 윤석열 대통령 혼자 그냥 거기를 모르고 지나쳐 가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왠지 윤석열 대통령이 엄마 잃은 아이 같은 그런 표정으로 있는데 딱 그게 거기서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영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이제 비중 있게 다뤄지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이 참사가 벌어졌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 뒤에 있는 그 얘기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니까 용산으로 이전한 것과 이태원 참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영화 속에 왜 그거를 담지 않으셨는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았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어떤 연출의 묘겠죠. 그거를 잘 하신 분이 실력이 있는 것이겠고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이제 그 용산 참사를 텍스트로 쭉 설명하는 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너무 설명을 다 주저주저 하는 것이 오히려 좀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좀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그런 설명들을 좀 이렇게 뺀 부분이 있습니다. 좀 첨언을 하자면은 그 이제 외국에 보내는 이제 그 외국본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넣어서 보내고 있어요. 그 용산 사건에 대해서 외국분도 그러니까 장면과 모든 내용은 다 똑같은 거죠. 예, 여전히 다른 건 아니에요. 버전이 다르진 않는데 그 자막이 들어가서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이제 외국에 나가는 버전에 대해서는 그런 좀 작업들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신명 얘기 나와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그 인터뷰 하신 분 중에서 열린공감 TV의 정천수 PD님이 계세요. 그분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저희 영화에 관심 엄청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영화 하는데 돈이 얼마 있냐부터 해서 그러면서 자기도 다큐 하나 하고 싶은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영화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이 제작을 하신 거예요, 신명을. 그러니까 제 그냥 뇌피셜로는 저희 다큐를 만드는 걸 보시면서 나도 저기다 뭐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네요. 그 신명은 근데 생각보다 또 잘 됐잖아요. 몇 명 정도였죠? 감독님 보셨죠, 신명? 사실 저도 이제 체크를 해보진 않았는데 신명이 더 잘 됐으면 또 약간 배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그 영화니까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돼서 마지막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의 영예의 주인공, 저 앞에 관객분께 드리겠습니다. 김건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조사도 받고 있고 이제 재판을 받을 예정이잖아요. 그럼 감독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무시무시한 질문. 당연히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기징역이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란에 윤석열을 조종한다는 입증이 된다면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촬영 너무 무서우니까요. 네, 쉽게는 안 되는 제가 사실 오늘 감독님 오랜만에 뵀을 때 제일 궁금했던 건 이렇게 엄청난 다큐 그리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할 게 뻔한 고생 프로젝트잖아요. 이 다큐 다음 작품은 좀 뭐 이 세상에 쉬운 영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즐길만한 프로젝트를 하시면 좋겠다. 뭐 하실지 정말 궁금했는데 지금은 어떤 작품 준비하시나요? 지금은 좀 즐거운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스포츠 다큐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시나리오도 쓰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아마도 오늘 주비가 혹은 뭐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뭐 현재로는 거의 막바지 주비가 아닐까 싶어요. 이 작품으로는. 그래서 소감 말씀 그리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여쭙고 오늘 주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여기 오면서 몇 분이나 계실까 이러면서 왔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철이 좀 지났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저기 당사자들 다 잡혀가고 지금 이런 상황일까요? 저는 오늘 되게 많이 오실 줄 알았어요. 오늘 일어난 이런 일들도 있고 해서. 네, 그래서 아무튼 와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직까지 이게 살아있는 이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처음 시작이 22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그 해에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1년 안에 찍고서는 빨리 개봉을 해야지 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미 조건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감이 있지만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가 뭐랄까요 그 역사를 좀 기록을 했다는 그런 좀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독님이 또 다음에는 스포츠 다큐멘터리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때도 애몽이라는 이름 쓰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이규열로 돌아가실 건가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두 개 다 생각하고 계셨다가 꼭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GB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전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